이 자리에 참 서게 된 것은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 딱 오니까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강사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들 뵐 때 어디 좀 뭐랄까 가까운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선후배가 아니라 그냥 누나 또 형님 어떤 그런 따뜻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선 것은 사실은 우리 이창준 장로님, 제가 존경하는 선배십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 때 이제 같은 서클을 했는데요. 한번 이제 이런 이제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평소 같으면은 그냥 사양했을 텐데 선배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을까 싶다가 아마도 좀 원자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원자력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이제 뭐 그냥 원자력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또 핵무기 어떠나, 또 후쿠시마 어떠나 궁금하신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가볍게 이제 준비한다고 했는데 슬라이드 내용은 조금 어렵게 쓰여 있습니다만은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웬 원자력 그러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 정부에 있을 때 해외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원자력 공학을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박사는 못하고 석사만 하고 왔는데 그것만으로 또 이 자리에 설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과기부에서 원자력 쪽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원자력 협력, 근데 협력이라 하지만 사실 핵무기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원자력 정책 과정을 해서 그 경험을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원자력 그러게 되면 어려운데 이제 원자력에 대한 이제 상식을 좀 말씀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 발전을 꼭 해야 되는지, 우리도 핵무기를 갖다가 개발하면 안 되는 것인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란다면은 정말 핵무기를 해야 되나 원자력 해야 되나 둘 다 할 수는 없나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번 학창 시절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한번 물리 시간으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원자력이 뭘까요? 원자력, 원자에서부터 나오는 에너지력, 그죠? 그건 이제 원자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원자가 뭐냐면은 사실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 원자 핵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양성자다, 중성자다, 전자다 이런 것이 원자인데, 그러면 원자 핵 분열 그러잖아요. 핵 분열한다. 그런데 그러면 원자 핵이 분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깨지는 겁니다. 깨지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 에너지가 나오고요. 안 보이나? 여기 나오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가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연쇄 반응으로 막 터지면 이제 핵무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흔히 아인슈타인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냥 이런 게 있다 하는 것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제 분열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열이 나오는데 어떻게 열이 나오는 거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과학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걸 갖다가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핵분열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은 원자 핵이 분열을 하는 겁니다. 원자 핵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조각으로 나가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분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라늄이라는 게 있고 플루토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라늄은 평소에 어떻게 존재하냐면 흔히 이제 천연 우라늄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광석에서 캐는 거죠. 철광석처럼. 근데 천연 우라늄을 보게 되면은 우라늄 중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234도인데 그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연 우라늄 속에는 우라늄 238이라는 게 99.3%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라늄 235가 0.7%가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중성자를 만나 가지고 분열을 해서 열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 핵연료 그러게 되면은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이제 경수용이라 그러는데 이거 생략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연료를 갖다가 만드는데 여기는 이런 천연 우라늄에 갖다가 우라늄 235 0.7%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3%로 농축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우라늄 230으로 갔다가 95%나 뭐 100%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겨우 0.3 그냥 3%까지 농축을 해가지고 이제 해결로를 쓰는 거죠. 이것은 저농축 우라늄이라고 그럽니다. 문제는 이것을 갖다가 발전소에 이제 타고 나면은 한 4년 정도 타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에 교체를 합니다만은. 그러면 사용한 해결료가 있는데 사용한 해결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거 보면은 결국 우라늄 235, 3%가 타가지고 발전소 내에서 우라늄 235가 1%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프로가 탔어요? 2%가 타서 없어진 거죠. 대신에 우라늄 238이 97%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94.6%, 94%로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것도 이제 타서 분열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흔히 플루토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원래는 없는 건데 자연 속에는 여기서 우라늄 238이 그 원자로에서 타가지고 플루토늄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핵 분열을 한다 그런다면은 보통 우라늄 235가 분열하는 거고 플루토늄을 분열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천연 우라늄에서는 이거 뭐냐면 우라늄 235가 참 귀한 존재잖아요. 왜? 원자력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스틸 타고났는데도 천연 우라늄보다 많은 우라늄 235가 여기에 있어요. 사용한 해결료 속에. 뿐만이 아니라 우라늄 238도 나중에 쓸 수가 있는데 이것도 있지? 또 플루토늄도 있어요. 그러면은 새로 생긴 이게 뭐랄까 사용한 해결료가 천연 우라늄보다 값어치가 더 있어요? 없어요? 더 있죠. 더 있죠. 사용한 해결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재처리해가지고 사용할 수 없을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재처리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라늄을 다시 빼내고 여기에 플루토늄도 빼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빼내서 쓰면 좋은데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또 경제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할 만큼 그만큼 값이 싼 건지 비싼 건지.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사용한 해결료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사용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이 이제 국가의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자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원자력하고 핵무기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갖다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우라늄, 천연 우라늄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농축을 시켜가지고 연료로 쓸 수도 있고 핵무기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여기서 저농축 우라늄, 다시 말해서 핵연료로 쓰는 것을 본다면 우라늄 보통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3%에서 5% 정도면 핵연료로 쓸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고농축시키면은 다시 말해서 대개 95%까지 우라늄을 갖다가 우라늄 230을 빼내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은 핵무기로가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과연 정말 안전한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따라 다른데 원자력 발전소 보게 되면 이걸 원자로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핵연료가 들어가지고 핵연료가 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발전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밌는 것은 이것을 잘 타면 좋겠는데 여기서 잘못 타가지고 만약에 녹아내린다라든지 밖으로 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철판으로 두께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한 6mm 정도 철판입니다. 여기다가 콘크리트 갖다가 1m 넘은 콘크리트로 이렇게다가 박습니다. 이것은 경납기라 그럽니다. 아무리 이 안에서 원자력 뭐 예를 들어서 원자로가 녹아내리더라도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그러면 나면은 여기 열이 계속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계속 냉각을 시켜야 되겠죠. 원자로를 갖다가. 그래서 밖에 여기는 이제 해수인데 보통 이제 뭐랄까 그냥 일반 민물도 씁니다만 우리나라는 해수를 써가지고 이 내에서 물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계속 들어온 물은 여기서 돌게만 합니다. 밖으로 나오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기로 이제 발생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돌게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이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머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이것은 뒤에 나중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흔히 저희들 생각하기에 원자력 사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각하잖아요. 그 중에 저희들에게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그 생선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여기 이제 후쿠시마 사고 났던 원자력 발전소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데 사실은 이쪽에서 사고 난 거가 아니라 이쪽에서 났습니다. 그걸 갖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고 난 물이 한다면은 이렇게 해서 뚫고 들어와야지 이쪽으로 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이, 그죠? 그냥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기류상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이쪽 나오지 않고 한 번 돌아가지고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 것은 2 내지 3년이 걸립니다. 미국까지 거쳐가지고 그 물이. 그러니까 바로 우리나라가 물이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방사성 물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는 것은 직접 올 수가 없다. 그런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 또 공기로서 할 수도 있겠죠. 공기로도. 근데 이게 직선거리로서 1100km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공기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방을 다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이제 이쪽으로 오겠죠. 그것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이제 뭐랄까 염두에 두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느냐? 그러면 지진이 났어요. 문제는 7.2 리터.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진이 났다 하고 이거 흔들린다 그러면 여기가 자동적으로 뭐랄까 작동을 멈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그래서 멈췄어요. 문제는 멈추더라도 여기서 멈추지만은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그 계속 이건 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물이 위에서 들어와 가지고 계속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물이. 그러면 내부에 있어서 비상 이제 뭐랄까 하지만 외부에 이제 송배전 전원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지진이 나다 보니까 그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외부 전원 장치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건 이제 다 하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비를 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어떻게 하냐면은 비상 디젤 발전기가 이거 돌아가 가지고 외부에서 전원이 끊기더라도 계속 물이 이렇게 펌프로 해 가지고 식힐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다 식혀져 잘 되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비상 발전기까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잘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상하지 않았던 지진로 인해 가지고 해일이 덮친 거예요. 해일이. 근데 원자력 발전소 경우에는 해일이 온다 하더라도 5m가 넘지 않으면, 물이 5m면 얼마나 넘겠어요? 넘지 않으면은 갖다가 들어올 수 없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예상을 잘못해 가지고 해일이 얼마를 덮쳤냐면 15m. 그런 해일이 덮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는 그러니까 그냥 그 뭐랄까 벽으로 해서 물이 넘어오지 않겠어요? 넘어오다 보니까 디젤 발전기가 꺼져 버렸어요. 큰일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기가 끊어지면 여기 이제 식히지 않으니까 걔도 이제 여기가 이제 녹고 이제 막 그러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에 아무리 이른다 하더라도 그런 비상한 경우에 최소한 8시간 이상 여기에 자체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이제 저거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 침수가 돼버리다 보니까 결국 이 안에서 결국은 뭐냐면 갑자기 온도가 막 올라가고 압력이 올라가가지고 이것이 이제 녹아서 내리고 이것은 이제 물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고 그러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후쿠시마 이제 그 사고가 난 거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이제까지 지금 현재 한 500여 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60년대부터 이제까지 계속 돌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동안 돌렸어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수많은 비행기 그렇게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최근만 하더라도 비행기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거기서 뭐 비행기 사고 나면 몇백 명 죽잖아요. 또 죽었잖아요. 칼기 얘네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언제 원자력 발전소는 크게 3번 사고가 났어요. 하나는 미국에서 쓰리마일 아일랜드라고 사고가 났는데 그때는 이런 장치에 의해서 이게 녹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때문에 쓰리마일 아일랜드에서 한 사람 뭐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게 이제 그 뭐랄까 방사성 물질이. 또 하나가 체르노빌이라고 우크라이나 거기서 왔어요. 근데 공교롭게 거기는 이제 이쪽 서양에서 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틀려가지고 이런 차폐, 앞서 말씀드린 콘크리트라는 거 없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밖으로 나와서 이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3번째 사고가 난 게, 그리고 이제껏 3번째 사고, 3번밖에 안 났는데 3번째 사고가 난 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이제 사고 원인,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배터리까지 이렇게 다 침수돼가지고 전원이 그냥 완전히 상실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까지 사고가 났는데 과연 우리 인체에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궁금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유엔의 방사성 과학위원회 가장 전문가 집단이죠. 거기에서 사고가 난 지 2년 후에 보고서를 갖다가 평가 보고서를 거기서 내놓았어요. 이게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근데 이제 이건 그러니까 피폭량이 이렇다 이제 이것은 갖다가 제가 이제 설명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뒤로 다시 넘어가서 한번 보면요. 흔히 방사선이다, 쬐면 어떠냐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햇빛이라든가 그런 데서 항상 저희들이 방사선을 쪼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하나에 5mm 미리 실버트 정도. 이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 5 정도의 자연 방사선을 매년 정도 쬐고 있어요. 5 정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는 평생이면은 예를 들면은 80을 곱하면 40인 거죠. 40인 거죠. 근데 후쿠시마에서 이번에 사고가 났는데 10 내지 20이다 그랬어요. 평생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한 80으로 나누면은 20이니까 80으로 나누면 0.25 정도 매년 쏘인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0.25. 0.25가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들이 엑스레이를 갖다가 찍게 되면은 한 번 0.1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슴에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은.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는 것만도 못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정도 영향이다 하는 것이 저희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누구를 속일 수도 없어요. 유엔에서 한 거예요. 유엔에서 한 거예요. 그것은 수많은 과학자들이 내놓으라는 과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판단한 게 평생 후쿠시마에서 나온 것을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평생 쏘일 수 있는 게 10 내지 20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라는 이야기죠. 10에서 20이니까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참고로 브라질 같은 경우는 매년 10 정도 쏘이고 있어요. 매년. 뜨거운 데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이 없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방사선이 날아오는데도 문제지만 제일 걱정한다는 게 이제 해수로 오는 건다 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후쿠시마 그냥 생선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이야기 너무나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밌는 게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나온 생선만 그 10km 이내 나온 생선만 1만 년 먹으면은
엑스레이 한 번 쪼이는 거하고 같다. 그죠? 그 정도라는 거거든요. 참고로 저희들이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엑스레이 한 번 찍으면은 0.1 정도 되고요. 이 정도 이제 엑스레이 한 번 쪼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마 전신 CT 촬영하셨을 거예요. CT 촬영하게 되면 500에서 150에서 100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방사선 많이 쪼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더 간다면 이제 여기서 암 치료 하면은 여기 하면 6천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어떤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어떤 여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잘못 어떻게 보면 좀 널뛰기를 하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껏 편안하게 그냥 드셔도, 또 우리가 먹는 것들, 우리 체내에도 칼슘이라는 게 있잖아요. 칼슘. 그죠? 물 먹잖아요. 물 속에도 삼중수소라는 게 있어요. 같은 물 속에도. 거기도 방사성 물질이거든요. 그 안에 저희 몸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칼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내에 그런 것들이 다 함께 있는 거고, 그런 거 더불어서 산다.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그런 거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하는 것 갖다가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원자력을 우리나라에 해야 돼 말해야 돼? 그 정말 그 정치권이 바뀐다라든가 뭐 하게 되면 또 이쪽에서 이런 이야기하고 저쪽에서는 저런 이야기 하는데, 한번 저희들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음식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갖다가 먹으려면 싸야 되잖아요. 그죠? 싸야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안전해야 되잖아요. 아무거나 사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리 먹고 싶다 하더라도 바로 가까이 있어야지 가서 먹든지 사 먹든지 그러잖아요. 가까이 있어야지. 멀리에서 부산에 있는데 여기서 아무리 먹고 싶다고 부산까지 갈 수 있어요? 또 필요 따라서는 먹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지. 그래서 또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냥 소화시키지도 않은데 입에서 그냥 맛있다 그래서 들어 넣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또 먹고 나서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원자력도. 우선은 값이 싸야지요. 저렴해야지요. 그죠? 그 다음에 안전해야지요. 원자력 안전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뭐 석탄이다, 석유다, 발전소 다 있잖아요. 안전해야지 쓸 수가 있죠. 불나 뿌리면 안 되잖아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거기서 생산해봐야 그걸 갖다가 우리들이 가서 접근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석탄이다, 석유다 그런다면 그거 갖다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와야 되잖아요. 그 많은 분량을. 그죠? 얼마만큼 우리들이 연료를 갖다가 쉽게 사다가 뗄 수가 있느냐? 그것이 이제 얼마만큼 용이한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뗄감 뗀다 하더라도 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춰야지 우리가 전기를 갖다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죠. 전기가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이제 흔히 전기라든가 이것은 간단 연료 그러면 뗄감으로도 쓸 수 있고 뭐 많이 그런 거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제 전기인데, 물론 이제 주변에 돌아가는 이제 뭐랄까 자동차라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전기인데, 우리 전기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보게 되면 그 이제 뭐라 그러더나 연료라 같은 거 보게 되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있어. 이제까지 우리들이 이것을 사용해 왔었죠. 근데 문제는 석탄, 석유를 갖다가 앞으로 계속 뗄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갖다가 계속 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까이 있으면 괜찮은데
중동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그런 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석탄이 많다고 그래요. 특히 북쪽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석탄을 캐가지고 남쪽 상해라는 데 옮기려면 얼마나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중국에서 석탄은 남쪽에 있는 상해인데 북경인데 저 위에서 하려면 캐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위에 있다고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쓰기가 지극히 힘들죠. 그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들어와서 요즘 뭐 날씨 때문에 날씨가 이렇게 변덕이 심하다 더워진다 그러는데 기후변화 환경 오염 문제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석탄, 석유, 천연가스 떼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갖다가 결국 해결할 수 없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 문제를 갖다가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떼가지고 그냥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뗀 게 우리나라한테 영향이 미치고 범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지금 우리 다 사용하고 있는 게. 그러면 이런 화석 에너지를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수력이 있겠죠. 태양열, 풍력, 조력, 바이오매스가 있어요. 그러면 수력 그러면은 얼마나 다른 나라에 다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있지만은 그 소양강 댐이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해서 우리나라가 필요한 것을 전력을 생산할 수가 있나요? 없죠. 태양열 매년 갖다가 하게 되면 한 여름이나 조금 있을까 말까 그러는데 그걸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전력 생산하는데 겨우 집에서 그냥 조그맣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풍력이나 조력은 더욱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선 경제 규모로서 우리나라의 그 산업 발전이다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는 전기다 하는데 이거 갖다가 생산할 수가 없어요. 기껏 해봐야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이것은 대부분의 우리들 석탄을 떼서 하고 원자력을 떼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태양열 앞으로 필요하다 하지만은 지방에 여행 가시다 보면은 그 지역에 그냥 태양광 해가지고 너저분하게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겨우 조금 써보려고 그 많은 농토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보기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비가 온다라든가 뭐 하면 무너져 버리고 나중에 더 큰 환경 오염도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앞으로 이제 기술이 발달하겠지만 아무리 풍력 쓴다 그래봐야 바람이 불야지 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비싸고 뒤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큼 비싼지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자력은 어떤 거냐?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제가 이것도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깨끗해요. 거기에서 환경 오염이라든가 그것은 이제 불안한 게 안전한가 불안한 것이 거기서 배출에는 뭐 연기 나와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또 싸고요. 저렴하고요. 또 하나 상대적으로 우라늄은 크기가 핵연료라는 크기가 적어요. 비행기에도 실어 올 수 있어요. 쉽게. 다만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고 외국에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용 후 핵연료, 사용한 핵연료를 갖다가 다시 거기에서 있는 우라늄이라든가 그걸 빼내서 쓰게 되면 수만 년 쓸 수가 있어요. 수만 년 쓸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기술. 우리들이 기술만 가지면은 다른 것은 예를 들자면 석탄이라든가 석유라든가 하는 것은 연료값이 비싸거든요. 그거 실어오고 캐가지고 오는데. 근데 여기에는 원자력 발전소는 연료값은 싸요. 예를 들자면 이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인데 원자력은 우라늄 값이 그러니까 핵연료로 만든 값이 15%, 석탄소는 54%, 석유화학은 71%가 사실은 석유 사오는 데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연료 만드는 우라늄 사가지고 그거 갖다가 하는데 떼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건설 비용이 비싸요. 건설 비용이 제가 하는데 건설 비용이 그 발전소 하나 짓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3.5조 원. 하나 짓는데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짓는데 3.5조 원.
옛날에는 하나 짓는데 10년, 15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7년 걸려요.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갖다가 운영하는 데는 얼마나 들 것 같아요? 1년 운영하는데 500 내지 700억 원이 들어요. 원자력 발전소 하나 운영하는데. 다시 말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짓고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지만 한번 짓게 되면 최소한 40년, 60년 갖다가 운영할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60년도 안전하다 그래가지고 6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걸 갖다가 평가를 해가지고 더 안전한지를 해서 더 오래 운영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수명이 그만큼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지으면은 그만큼 전력량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조그만 나라라든지 전기가 상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개도국 같은 데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돈도 없어서 짓지도 못하지만은 하나 예를 들어서 지어놨다. 그럼 거기에 고장 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겨우 하나 있는데? 그러면 전 나라가 전부 전기가 갑자기 그냥 샷다운 돼가지고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다른 기본적으로 화력이라든지 뭐라 있어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지어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혹시 사고가 나면 방사선 어떡하지? 그잖아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한 해결료, 사용 해결료를 갖다가 앞으로 이제 계속 쓸 수가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몇백 년, 몇천 년까지 가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깊은 땅 속에 묻어놔야 돼요. 그러한 어떤 기술이라든가 그게 없어요. 문제는 뭐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갖다가 다시 재처리를 해가지고 사용하려면은 경제성이 있어야 하는데 경제성이 없다 하는 문제 하나. 두 번째는 그것을 갖다가 사용하겠다고 해놓고 북한처럼 만약에 조그만 나라들이 핵무기를 만들어 버린다? 그럼 전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한 거지요. 그러면 전 세계가 다시금 조그만 나라 하나 뭐 핵무기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그런다면 안 되잖아요. 그런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연구를 못하게 해요.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과학기술이라는 게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그러면 핵무기로는 사용할 수가 없게 하고 그 대신 원자력으로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죠. 그죠? 어떻든 간에 현실은 핵무기로 만들 위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사용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은 사용 해결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한 500여 개가 이제 현재 돌아가고 있고요. 이제까지 돌아간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면 말할 수 없고 그러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60년대부터 이제까지 거의 80년, 70년 돌리고 했는데 사고가 난 것은 이제까지 몇 번이다? 3번밖에 없었다. 제일 큰 사고는 뭐였다? 후쿠시마였다. 그런데 후쿠시마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그거에 대한 영향이 어떻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뭐 정치인이나 뭐 어떤 비과학자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검증할 수 있고 이거 잘못됐잖아 하고 말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전문가들이 해서 토의해서 한 거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16기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은 우리나라 하나 6번째로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우리들이 지어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후쿠시마가 나오고 막 그랬는데 지금 어떤 거냐 전 세계적으로 그런다면 전 세계에서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원자력 발전소가 그리고 사고가 힘들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보니까 더 위험한 것은 화력 발전소를 떼가지고 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전 지구적으로 환경오염이다 뭐다 한다면 그게 더 문제가 된다. 이번에 산불도 봤잖아요. 지난번 영남에 그것도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뭐랄까 환경 여러 가지 그 건조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죠. 오염 때문에. 그래서 유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산업을 갖다가 사실은 친환경 산업이다 하고 아예 그 산업 체계에다가 분류를 해서 이것을 갖다가 많이 써야 된다 하고 이유가 유럽연합이 각 나라에다가 권고를 하고 있어요. 유럽 내에 있는. 그래서 다른 나라 대부분 미국이다, 카나다다, 영국이다, 스웨덴 같은 데서는 원자력 발전을 하다가 후쿠시마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탈원전 해야 되겠다 하다가 최근에 탈원전 정책을 아예 바꿨어요. 원전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 많은 나라들이 친환경 에너지로 갖다가 다시 인식을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을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고요. 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얼마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원자력으로밖에 갈 수가 없고 원자력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해나가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다시 짓기 시작하고 있고요. 또 많은 국가에서 카나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잠시 주춤했던 많은 나라들이 심지어 중동 같은 데서도 결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짓고 있고 짓겠다 하고 있고 그런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UAE에다가도 원자력 발전소 갖다가 4개나 그 지어가지고 이제 팔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어떤 거냐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가동 중인 것은 이제 24기고요. 원자력 발전소가 전기 중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한 20 이제 원자력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는 줄여야 된다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새 정부가 들어가서 이거는 그건 이제 생태계를 갖다 복원해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 문제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하나의 이런 어떤 국민들의 시각이라든가 그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카이스트라든지 서울대라든지 한양대라든지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학과에 학생들이 갑자기 줄어져 버린 거예요. 미국이 그만큼 제일 먼저 원자력 발전을 했지만은 원자력에 대해서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다른 대안들이 있어가지고 원자력 쓰지 않다 보니까 제일 앞섰던 웨스팅하우스라든가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라든가 그런 회사들이 문을 닫고 다른 나라에 팔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도 바로 몇 년 사이에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들이 점점 없어져 버렸어요. 또 그 원자력으로 갖다가 생산하고 또 건설하고 하는 두산이다. 이름 지금 바뀌었습니다. 한국중공업이다. 그런 데들이 전부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다른 걸 대체해요. 문제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구축해 놓은 그런 산업 분야의 전략, 다시 말해서 수출할 수 있는 귀중한 하나의 전략 산업인데 하나의 그 정책 판단이라든가 그것이 조금 잘못하면은 결국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갖다가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울진이다 또 뭐 월성이다 영덕이다 여기에 이제 뭡니까 여기 어디죠? 그러니까 고리다, 영광이다 이런 데서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또 운영하고 있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발전 원별 다시 말해서 원자력은 값이 얼마가 이제 나오는지 이것을 갖다 실질적으로 어떠냐면 이제 한전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여기에서 원자력에 대해서는 쳐주는 게 55kW당. 그런데 석탄은 141kW당, LNG는 214, 태양광은 159. 이렇게 이제 비싼 거지요. 이렇게 사주는 거지요. 그렇게 비싸게 사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그쪽 분야에 경제성은 없지만은 앞으로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전력을 갖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풍족하게 싸게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는 싸게 해가지고 저거 하고 대신 여기서는 비싸게 사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이런 구조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전력 요금이 잠시 올라가니까 산업계에서는 비싸서 우리들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아우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핵무기 만들면 안 돼요? 그잖아요. 안 되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그러면 미국이라든지 다른 중국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러시아라든지 그런 데는 우리나라한테 핵무기를 갖다가 만들도록 놔두겠어요? 안 되지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뭐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으면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그래서 결국은 핵 원자력 발전을 하게 하되 핵무기는 못 만들게 하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뭐냐면은 국제 이제 핵무기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NPT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핵무기 비확산 조약.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처음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제 원자폭탄이 45년도에 떨어졌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소련이 49년도에 만들고 영국이 50년도에 3년도에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점점 이렇게 놔두면은 전 세계가 핵무기로 만들어가 더 위험해지겠죠. 그래가지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53년도에 원자력을 평화적으로는 이용을 하되 핵무기는 갖다가 못 만들게 하자 해서 이제 IAEA라고 국제 원자력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려고 좀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60년도에 만들어 버리고 핵무기를 또 거의 중국에서 64년도에 또 만들었어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핵무기 비확산 조약이라고 어느 나라든지 이것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조약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된 게 있었어요. 인도가 또 따라서 74년도에 70년도에 핵무기 비확산 조약을 만들어서 막 했는데 74년도에 또 만들어 버렸어요.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제 뭐랄까 어렵게 막 컨트롤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에까지 이러는 거죠. 지금 북핵 문제다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이제 알려진 바로는 이렇게 미국이다, 중국, 러시아다 이렇게 이제 영국, 그 다음에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근데 북한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핵무기 비확산 조약을 갖다가 만들면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던 5개 국가 70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5개 국가가 뭐였냐면은 러시아, 지금 옛날 소련입니다만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이런 5개 나라는 이왕 가졌으니 그 나라는 갖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대신 가질 수 있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못 만들게 하자. 대신에 원자를 갖다가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조약에 인도는 가입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는 서로 적대 국가잖아요. 그래서 서로 하다 보니까 같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북한도 지금 그렇게 한 거지요. 참고로 전 세계 나라들 중에 190개국이 핵무기 비확산 조약에 가입을 해가지고 따르고 있고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이런 4개 국가만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북한은 가입을 했다가 85년도에 93년도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이제 탈퇴하겠다 탈퇴해버리고 다시 이제 만류를 해서 하고 있다가 2003년도에 또 북핵 문제 또 있어가지고 지금은 탈퇴해가지고 그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그 다른 정책들이 어떻게 하냐 하는 건데 이것만 이제 먼저 설명하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핵무기를 갖다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 나라만 더 가지고 있다 한다면 다른 나라 또 우후죽순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 평화에 지대한 위협이 된다.
또 하나는 이것은 세계 평화의 위협이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갖다가 더 위협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미국의 정책이에요. 최우선 정책이에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뭐 정책적으로 할 수 있지만 다른 대부분 나라가 그러는데 러시아도 거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에 대해서도. 러시아도. 그건 똑같아요. 그러면은 핵무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못 만들게 하려고 하지? 어떤 수단,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은 핵무기를 갖다가 개발하게 하면 안 되겠죠. 또 외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겠다 해도 안 되겠고 또 연구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만약에 어느 나라에서 제철이라든가 농축하겠다라든지 필요도 없는데 우라늄 갖다가 사가지고 들어오겠다 한다라든지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수출을 갖다가 통제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출을 안 해줘요. 안 시켜. 우라늄이라든가 그런 것 갖다가. 그 다음에 원자력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제철이라든가 농축은 갖다가 아예 금지를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서는 그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감시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감시해 가지고 이 나라는 괜찮네 하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IAEA를 통해서. 그래서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감시하고 확인하고 그거 하는 것을 어디서 하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핵무기 비확산 조약에 따라서 그 회원국에 대해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그 나라에 어떠한 원자력 시설이 있는 것인지 어떤 형태로 있는 것인지 가장 중요한 핵연료 우라늄은 어디에 얼마만큼만 양이 있는 것인지 알고 그것이 정말 제대로 있는 것인지 확인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IAEA의 안전조치라 그래요. 사찰이라 그래요. 그게 안전조치 아예 사찰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그 핵물질 가게 되면 핵물질이 어디에 얼마만큼 양이 몇 그램으로 어떻게 있는지를 갖다가 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와서 봉인을 해요. 딱 열쇠로 해서 딱 닫아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혹시 떴는다 그러면 삐삐 그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접근 못하게 하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봉인해서 감시하고 와서 검증을 하고 그러면 검증 안 할 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꾸로 언제 와서 하면은 이거 갖다가 얼마나 주기로 와서 하면은 빼낼 수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까? 30일이 너무나 밀다 그러면 15일 만에 올 수도 있겠죠. 그죠? 또 아니면은 불쑥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이제 방언을 생략하고, 위반하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위반했다. 그러면 갖다가 거기에 대한 제재하고 응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예 원자력 갖다가 협력을 중단하는 거예요. 원자력만이 아니에요. 국방이라든지 외교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그 나라하고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북한은 그렇게 이제 못 살고 안 해도 거기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경우는 여러 가지 모든 갖다가 금수 조치를 다 내리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그냥 밖으로 못 나오게 하고 들어가는 것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지만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못해서 감시를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거죠. 그러면은 또 각 개인 나라가 아니라 유엔이라든가 그런 데서 공동적으로 국제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결의를 해서 이렇게 제재를 하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 발전소 이제는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독자적인 경험이라든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 계속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전기를 해야 되니까. 석탄, 석유? 할 수가 없으니까. 석탄, 석유로 한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해외에서 안 팔겠다 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앞으로도 또 추가적인 연구를 갖다가
사용 해결료를 갖다가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인지, 재처리해서 할 것인지 그런 연구도 계속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원자력 발전소보다 더 좋은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고, 해결료도 지금 밖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안정적으로 우리 가져야 되겠고, 또 우리들이 사우디라든가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무리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럼 당신 우리는 좋아 와서 지어주는 건 좋은데 당신들 그러면 해결료를 갖다가 우리한테 어떻게 공급해 줄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공급해 줄 수가 있나요? 없지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갖다가 해야만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결국 우리나라가 또 우리는 이거 갖다가 핵무기를 개발한다 했을 경우에는 결국 이제 해결료도 안 들어오지요. 경제도 이제 무역이라든가 북한처럼 이제 모든 것이 끊기겠죠. 그잖아요. 에너지 모든 게 끊기겠죠.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핵무기는 갖다가 하지를 않고 원자력으로 평화적으로만 이용하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계속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이것이 갖다가 답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갖다가 제가 좀 뒤에 제가 있는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핵무기 위험 국가로 항상 뭐랄까 감시를 받고 있는 세상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면 우리 핵무기 개발해야 되지 하고, 일반 국민들도 우리 하면 안 돼 하고 이제 함께 동조를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말로만 하지 결국 이거는 아니고 불필요하게 외국한테, 미국한테, 다른 중국이나 여러 나라들한테 불필요한 의구심만 초래하는 이 나라 한국 잘못하면 만들면 안 되지. 더 이제 감독이 심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사용의 해결료를 갖다가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함부로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공한 나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한테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도 받기도 더 어렵게 되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필요하게 오해를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재처리 시설 들어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반대하니까 못했고, 그 다음에 카나다하고 이제 사용 해결료 활용하는 문제 기술 연구해야 되겠다 했더니 카나다한테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한테도 하지 마라 하니까 그것도 못했고, 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재밌는 건데 이거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가 민감 국가라고 지정이 된 거 아시죠? 신문에. 그죠? 왜? 한국에서 자꾸 핵무기 이제 북한 그러니까 우리도 개발하면 안 돼? 정치인들도 개발해야 된다 하니까 미국이 한국에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민감 국가로 지정한 거예요.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미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연구소라든지 그거 갖다가 편하게 방문해서 서로 논의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방문을 하고자 하는데도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고, 나올 때도 이 사람이 뭘 가지고 간 거 있나 없나 해가지고 전부 검사를 해서 해야 되고,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재처리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직은 경제성이 없습니다. 경제성이 없습니다. 재처리나 그거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이것은 갖다가 절대 핵무기로는 이거 전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 정책이 확고해야 되고, 이렇게 사용하면은 정말 핵무기로 활용할 수 없는 거야. 그런 기술을 갖다가 우리들이 입증해 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걸 갖다가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왜 핵무기를 갖다가 개발하면 안 돼 하고 이쪽에서 떠들고 그러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국민의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데 합의도 도출할 수가 없고, 이런 문제들이 함께 다 복합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원자력은 정말 평화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국내에서 떠들고 있는 그런 어떤 핵무기 해야 된다 그런 것을 갖다가 사실은 나오지 않게 일반 국민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갖다가 결국은 이제 정책으로 국가가 가지고 와야 되고, 그리할 경우에 결국 새로운 원자로도 개발해낼 수가 있고, 앞으로 원자력을 갖다가 수출할 수도 있고, 또 해결료도
안정적으로 우리를 확보해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사용 후 해결료도 몇만 년 우리가 뭐랄까 연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틀을 갖다가 조금씩 만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